해민서 안뜰에 살구꽃이 한창이던 봄날이었다. 연희는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기도 전에 눈을 떴다. 약재광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전설의 고향이 좋아요는 될 수 있도록 프로보리의 구독과 어깨춤을 좋아요 추게 합니다.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키워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의녀 수장복례가 약재광문 앞에 서서 혀를 찼다. 나무라는 것 같으면서도 입가엔 흐뭇함이 감돌았다. 오늘 이 대감댁 왕진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약재를 추려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내가 그래서 탈이라는 거야.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것처럼 부는구나. 복례는 투덜거리면서도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손을 놀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약재를 골랐다. 살구꽃 향기가 이른 아침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오후가 되자 연희는 해민서 동료 의녀 둘과 함께 이판서 대감댁으로 향했다. 이형준. 이조판서를 지내고 지금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세도를 누리는 대감이었다. 높다란 담장 안으로 들어서자 잘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졌다. 모란이 담장 아래 줄지어 피어 있었고 별당으로 이어지는 돌길이 곱게 닦여 있었다. 연희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안채로 향했다. 병석에 누운 것은 대감의 노모였다. 70이 넘은 고령이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결이 가팔랐다. 이마 위의 냉수 수건은 이미 식어 있었다. 시비 둘이 어쩔 줄 몰라 벽 쪽에 붙어 서 있었다. 연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노모의 손목을 잡았다. 눈을 감고 맥을 짚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잠시 후 연희가 입을 열었다. 심화가 지나치게 올랐습니다. 당장 열을 내려야 합니다. 전에 온 의원은 보약을 써야 한다 하였소. 병풍 곁에 서 있던 첫째 며느리 유씨가 미심쩍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보약은 지금 쓰면 아니 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열을 내리고 기운을 가라앉힌 후에 보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유씨는 잠시 연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부터 연희는 노모 곁을 지켰다. 침을 놓고 탕약을 다렸다. 밤새 체온을 살피고 땀을 닦아드렸다. 함께 온 동료들이 번갈아 자리를 비웠지만 연희는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노모의 열이 내리고 안색이 돌아왔다. 눈을 뜨고 죽 한 술을 삼켰다. 시비들이 손을 모아 감사를 올렸다. 유씨가 연희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맞추었다. 수고가 많았소.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배어 있었다. 해민서로 돌아오는 길에 복례가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의원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연희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너를 드리고 싶다 하더구나. 해민서에서 천거 문서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 연희는 한참 말이 없었다. 복례가 연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왜 기쁘지 않은 게냐? 의녀로서 이보다 더한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기쁩니다.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는 연희가 12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그보다 새해 먼저 역병으로 갔다. 갈 곳 없는 계집아이를 거두어 준 것이 개민서였다. 그때부터 이곳이 연희의 집이었고 약재 냄새가 곧 어머니의 냄새였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다. 연희야,
내 손은 약손이여. 그 손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라. 그날 밤 연희는 해민서 뒤뜰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별이 촘촘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 길이 자신의 길이라고. 그러나 연희는 미처 몰랐다. 이형준 대감댁을 드나든 것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 가장 환한 봄날이 가장 깊은 겨울의 입구였다는 것을. 살구꽃 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뜰을 덮었다. 연희는 다시 이 대감댁 안채를 찾았다. 노모의 상태를 살피고 이후 약재를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자리를 잡기 전 이른 아침의 조용한 시간이었다. 안채 쪽으로 걷던 연희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별채와 안채 사이 좁은 통로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 이형준 대감이었다. 그리고 연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 이번 건은 어찌 처리할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라. 문서에 남기지 마라. 그러면 관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관아는 내가 막는다. 너는 그쪽만 신경 써라. 연희는 숨을 죽였다. 내용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목소리의 무게가 심상치 않았다. 분명 감추어야 할 무언가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연희는 소리 없이 뒤로 물러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발 아래 놓인 화분을 건드렸다. 작은 소리였으나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는 선명하게 울렸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연희는 그 자리에 굳었다. 거기 누구냐? 대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그날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연희에게 전갈이 왔다. 이 대감 댁에서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죄목은 독살 미수. 노목계에 올린 탕약에 독성분을 섞었다는 것이었다. 해민서가 발칵 뒤집혔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연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복내가 관아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형준 판서의 고발이었다. 복내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연희는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앞에 앉은 포교가 서류를 펼쳐들었다. 이조판서 이형준 대감댁 노목계 올린 탕약의 독성분을 가미한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무엇이냐? 약재 창고에서 독성 약재가 발견되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가슴이 떨렸다. 그것은 제가 다루는 약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몰래 갖다 놓은 것입니다. 증인이 있느냐? 연희는 입술을 다물었다. 증인이 없었다. 새벽마다 홀로 약재 광을 드나들었던 연희에게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없었다.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의녀 신분을 박탈하고 한양 땅에서 내보낸다는 것이었다. 해민서로 돌아와 짐을 꾸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연희에게 짐이랄 것이 많지 않았다. 짐 보따리 하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 하나, 7년 동안 손때 묻힌 약재 노트 한 권. 복내가 연희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울지 마세요, 언니. 저는 괜찮습니다. 연희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다. 다리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러나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해민서 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연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7년을 살아온 곳이었다. 이 냄새, 이 문, 이 뜰, 모든 것이 눈에 새겨졌다. 그러나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아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해가 기울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성 밖 큰 길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을 때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이 힐끗 보다가 외면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연희는 땅을 짚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며칠 전 같은 하늘 아래서 봄별을 보며 희망을 품었던 것이 자신이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여린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봄은 아직 한창이었다. 그러나 연희에게 그 봄은 이미 끝나 있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 하나가 멈추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연희는 쓰러진 채 길가에 있었다. 몸이 납처럼 무거웠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이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고 손끝이 싸늘했다. 지나는 이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발소리 하나가 그 자리에 섰다. 연희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눈앞에 낡고 다른 집신 한 켤레가 보였다. 시선을 들자 남루한 회색 두루마기에 가슴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의 노인이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에는 커다란 약재 광주리를 쥐고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쪼그리고 앉더니 연희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는 손길이었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연희가 힘없이 물었다. 굶었구나. 사흘은 좋게 됐겠어. 노인은 광주리를 내려놓고 안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식은 밥이었다. 말없이 연희 앞에 내밀었다. 받지 않겠습니다. 왜? 모르는 분께 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미덥지 않다는 것이냐.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혀를 찼다. 이 밥에 독을 넣을 만큼 내가 심심한 사람이 아니다. 먹어라. 연희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밥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첫 술을 삼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다. 노인은 못 본 척 다른 쪽을 바라봤다. 한참 후 노인이 물었다. 이년야. 연희가 고개를 들었다. 손에 침 자국이 있고 약재 냄새가 난다. 그런데 해민서 표지가 없구나.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연희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길가를 가만히 지나갔다. 이윽고 노인이 일어섰다. 나는 수원 쪽으로 간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도 좋다. 그게 전부였다. 노인은 광주리를 다시 등에 지고 걷기 시작했다. 연희는 자리에 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낡은 두루마기, 구부정한 어깨, 바람에 흔들리는 흰 수염. 연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보따리를 들었다. 그리고 노인의 뒤를 따랐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간 것이 연희 자신도 이상했다. 그러나 그 등이 낯설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닷새를 걸어 두 사람은 충청도 어느 산자락 마을에 닿았다. 노인의 이름은 백청암이었다. 한때 내의원에서 일하던 의원이었으나 어떤 연유로 자리를 잃고 10년째 떠돌며 민간에서 의술을 베풀고 있다 했다. 묵는 곳은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였다. 방 두 칸에 부엌 하나였다.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왜 문 앞에 서 있느냐? 연희가 집 앞에서 망설이자 청암이 먼저 말했다. 폐가 될까 싶어서요. 내가 먼저 따라오라 하지 않았느냐? 청암은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지방을 넘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지붕 아래에서 잠들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었다. 처음 보는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창 너머에서 청암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귀를 기울였다. 깊고 오래된 기침이었다. 저 어른도 아픈 곳이 있구나. 연희는 그것을 알면서 못 들은 척했다. 아직 여쭤볼 수 없었다. 봄밤이 조용히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청암이 밥상을 차렸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다. 단출했지만 따뜻했다. 먹어라. 제가 차렸어야 했는데요. 먼저 일어난 사람이 차리는 것이다. 내일은 내가 일어나면 되지. 연희는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다. 연희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밥상을 물리고 나서 연희가 물었다. 청암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일으키는 것이 의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 말고도 지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원이 아니었겠지. 청암은 그 말을 끝으로 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다. 연희는 빈 방에 혼자 앉아 그 말을 되씹었다. 의원의 도리.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가슴 깊이 박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청암은 묵묵히 진을 보고 약을 지었다. 연희는 곁에서 약재를 손질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연희는 그날 처음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잊은 하루를 보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났다. 연희는 새벽마다 청암보다 먼저 일어났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에 물을 올렸다. 청암이 눈을 뜨면 따뜻한 죽이 이미 상위에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청암이 손사래를 쳤다. 왜 이러느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내가 나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일어난 김에 한 것입니다. 새벽 달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냐. 연희는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청암은 엄한 스승이었다. 아침이 되면 약재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올라 연희를 이끌었다. 산에서 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생김새는 비슷하나 독성이 다른 것들, 계절에 따라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같은 약재라도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것들. 이 침법은 어디서 익혔느냐? 어느 날 청암이 연희의 침 놓는 손을 가만히 보며 물었다. 계민서에서 따로 익혔습니다. 책에서 읽고 혼자 연습하였습니다. 청암이 잠시 연희의 손을 들여다봤다. 손은 좋다. 그러나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어. 침은 기운을 따라가는 것이지 기운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침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암이 가르치는 방식은 연희가 알던 것과 달랐다. 더 고요하고 더 깊었다. 연희는 익히는 속도가 빨랐다. 청암이 가끔 표정을 감추려다 입가에 미소가 비치는 것을 연희는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 둘 찾아왔다. 청암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그냥 내주었다. 연희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두 사람이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음 날 다시 약재를 들고 앉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청암의 기침이 잦아졌다. 연희는 청암의 기침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여쭐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청암이 기침을 하다 손수건에 피를 뱉었다. 연희가 달려가 등을 짚었다. 괜찮으니 비켜라. 괜찮지 않으십니다. 연희가 청암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었다. 손가락 아래로 느껴지는 것이 무거웠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오래도록 맥을 짚었다. 폐가 많이 상하셨습니다. 알고 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오기 전부터다. 연희는 손을 놓지 않았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한들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의원 앞에서 우는 것은 환자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희야,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치는 것이 능사가 아닌 때도 있느니라.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부터 연희는 스승의 약을 직접 다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탕약을 올리고 낮에는 침을 놓고 저녁에는 등을 두드려 드렸다. 청암은 처음엔 손을 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묵묵히 받아들였다. 겨울의 어느 밤 청암이 연희를 불렀다. 앉아라. 연희가 스승 곁에 앉았다. 청암이 오래된 책 한 권을 내밀었다. 표지가 닳고 글자가 지워져 있었다. 내가 30년 동안 적어온 것이다. 해민서에서도 내의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담았다. 내가 가져라. 연희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았다. 무게가 있었다. 단순한 책의 무게가 아니었다. 스승님, 한 가지 더. 청암이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을 가져가거라. 백청암의 의술이라 하면 이 근방에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스승님 이름을 어찌 제가? 이름은 사람이 쓰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내가 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살아야 내 이름도 사는 것이니.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청암이 연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그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청암은 눈을 감았다. 연희는 산자락에 스승을 묻었다. 혼자였다. 삽을 들어 땅을 파고 봉분을 다듬었다. 눈이 내렸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봄이 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스승이 그렇게 사셨으므로, 그 이름을 받았으므로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렸다. 봄이 왔다. 연희는 보따리 하나를 챙겼다. 청암의 책, 침 보따리, 그리고 스승이 마지막으로 내어준 이름 2글자. 집 문을 닫고 산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 마을을 돌며 의술을 베풀었다. 청암 선생의 의술이라고만 했다. 사람들이 물었지만 더 깊이 캐묻지 않았다. 손이 좋았고 탕약이 잘 들었다.
있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3년이 지났다. 연희는 수원 근방 장터 골목에 조그만 의원을 열었다. 백청암 의원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문을 열기 전날 밤 연희는 산 너머 스승의 묘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왔다. 연희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다. 청암이 그랬듯이 넉넉한 이에게 받은 것으로 그것을 메웠다. 의원 한쪽 벽에는 청암의 낡은 약재 광주리가 걸려 있었다. 어느 여름날 낯선 이가 찾아왔다. 여자였다.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었으나 얼굴빛이 헬쑥했다. 시비 둘을 데리고 있었다. 연희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멈추었다. 유씨였다. 이형준 판서의 며느리. 유씨도 연희를 알아본 듯했다. 그러나 먼저 말하지 않았다. 연희도 말하지 않았다. 연희는 조용히 유씨의 손목을 잡았다. 오래 소가리를 하셨군요. 위가 많이 상했습니다. 유씨가 눈을 들어 연희를 바라봤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연희가 낮게 말했다. 유씨는 입술을 달싹이다 눈을 내려깔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왔소. 연희는 맥을 짚는 손을 놓지 않았다. 저는 백청암 의원의 의원입니다. 연희잔소. 해민서 의녀 연희. 연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이 오래됐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유씨는 연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소. 그때 나는 시어른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소. 당신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연희는 손을 놓고 탕약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유씨는 눈물을 훔쳤다. 그날부터 유씨는 혼자 의원을 찾아왔다.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연희가 쫓겨난 그날의 일, 이형준 판서가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연희는 들으면서 약재를 손질했다.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당신이 들은 것을 밝히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억울함이 씻기는 것이요.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억울함을 씻는 것이 제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스승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니까요. 유씨는 오래도록 연희를 바라봤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가을이 되었을 때 유씨는 혼자 관아 문을 두드렸다. 연희가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 유씨 스스로 내린 결심이었다. 7년 전 의녀 연희에게 씌워진 누명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형준 판서가 감추어 온 비리도 함께 낱낱이 밝혔다. 한양이 술렁였다. 이형준 판서의 이름이 관아 문서에 올랐다. 연희는 그 소식을 장터 골목 의원에서 들었다. 환자의 침을 거두던 참이었다.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다. 통쾌함보다 이상하게도 허전한 것이 먼저였다. 7년이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온 것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인지. 연희는 환자가 돌아가고 난 뒤 혼자 의원 문을 닫고 그 앞에 서 있었다. 스승님, 제가 살아 있습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연희는 청암의 묘를 찾았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져온 막걸리 한 잔을 올렸다. 청암이 살아있을 때 유독 막걸리 한 잔을 좋아하셨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연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스승님,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자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으로 흘렀다. 해민서에서 쫓겨나던 날,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내밀어진 낡은 집신, 산골 초가에서의 겨울들, 청암이 기침을 하며 가르쳐 주던 침법, 새벽에 홀로 다리던 탕약, 그리고 눈 내리는 날 혼자 파던 봉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봄이 되면 간판을 고칠 생각이었다. 백청암 의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2대 작은 글씨로 연히 이어받음이라는 글귀를 덧붙이려 했다. 이제는 이름을 숨길 까닭이 없었다. 유 씨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관아에서 공식으로 복권 문서가 나왔소. 해민서 의녀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더이다. 연희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해민서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인 까닭이요. 이곳에 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있어야만 찾아오는 이들이요. 유 씨는 연희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의녀를 내려다보던 눈빛이 아니었다. 당신은 참알 수 없는 사람이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하지 않으니. 연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제가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 씨가 눈을 들었다. 해민서요. 신분이요. 7년이요. 연희가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저는 스승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유 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연희는 모른 척 차를 더 따랐다. 봄이 오면 복례 언니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연희는 생각했다. 살아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많은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그리고 청암 스승의 광주리를 들고 봄나무를 캐러 산에 가야겠다고. 그 광주리가 연희의 등에 잘 맞았다. 스승이 오래 지고 다닌 것이라 등의 형태가 제 모양으로 잡혀 있었다. 바깥에서 마을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다. 선생님, 맹영감님 또 쓰러지셨대요. 연희는 벌떡 일어났다. 침 보따리를 집었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들었다. 눈이 아직 내리고 있었다. 연희는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이 빠르고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에 해민서 새벽 약재광으로 걷던 그 걸음과 닮아 있었다. 다르다면 지금은 더 이상 숨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름이 있었다. 살아남은 이름이 있었다. 눈발 속으로 연희가 사라졌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이어졌다.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들의 때로는 전설의 가장 고향이 큰 될 수 용기라는 있도록 것을 구독과 연희가 좋아요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풀어보리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